언제나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게 최신 정보를 주는 행복지혜입니다.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바뀝니다. 액수만 조금 오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수백만 원을 날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이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나라에서 알아서 넣어주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신청 시기를 단 한 달만 놓쳐도 그달 연금은 영원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나라에서는 늦게 신청하셨으니 밀린 돈까지 드릴게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년 늦으면 400만 원이 증발합니다. 특히 2026년 새로 생긴 조항들을 모르고 예전 방식대로 재산을 정리하다가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5년간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청 시기 몰라서 서류 하나 덜 챙겨서 조건 하나 착각해서 수백만 원씩 날리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챙겨가는 돈을 나만 몰라서 못 받으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이 못 받을 뻔한 그 돈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서 소중한 노후자금 안전하게 지키시고 소중한 여러분의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영상은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꼭 끝까지 보셔서 한 가지라도 놓치는 일이 없게 여러분 통장에서 소중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산을 증여한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갔다가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발걸음을 돌리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 명의로 된 집도 없고 다른 재산도 없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미리 집을 물려줬으니 이제 본인은 무일푼 아닙니까? 당연히 나라에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나라의 계산법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자녀에게 재산을 넘겼다고 해서 그 재산이 즉시 사라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걸 공식 용어로 기타 증여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손을 떠난 재산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여전히 여러분의 재산으로 간주해서 소득 인정액에 포함시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2천만 원이라는 손해가 발생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3억 원짜리 집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내 집이 아니니까 나는 가난하다라고 주장하시겠지만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그 3억 원은 매달 일정 금액만큼만 차감되면서 아주 천천히 줄어듭니다. 이 차감되는 금액을 자연적 소비액이라고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04만 원, 2인 가구는 월 15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억 원을 증여했다면 매달 104만 원씩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3억 원을 매달 104만 원씩 나누면 288개월이 나옵니다. 288개월이면 24년입니다. 증여한 지 24년이 지나야 그 3억 원이 서류상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결국 집은 이미 자녀 명의로 넘어갔는데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수억 원대 자산가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탈락 통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물려준 집 한 채가 부모님의 연금줄을 끊어놓고 자식 앞에 당당했던 부모를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증여 재산은 한번 등록되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지울 수도 없다는 겁니다. 증여한 재산에는 증여율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 4%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매월 얼마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될까요? 2억 원의 연 4%를 곱하면 800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약 67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자연적 소비액인 104만 원을 빼면 매달 104만 원씩만 재산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즉, 수억 원대 집을 증여했다면 최소 5년에서 20년 이상은 여러분의 재산 목록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기초연금 수령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집을 증여하신 분이라면 2029년에도 2034년에도 여전히 그 집이 서류상 재산으로 잡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증여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산만 기타 증여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더 이상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3년 전이나 4년 전에 증여하셨다가 지금 신청하러 가시는 경우입니다. 5년이 채 안 되었으니 고스란히 재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여 재산에는 부동산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심지어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보내준 생활비까지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르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재산상 가치를 증가시켜준 행위는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통장에 매달 100만 원씩 5년간 보내줬다면 그게 얼마입니까? 100만 원 곱하기 60개월, 6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증여 재산으로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줬다면 그 집값은 매달 자연적 소비액만큼만 줄어들면서 최소 5년간은 여러분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집을 안 물려준 분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3년 전, 4년 전에 증여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신청하러 가셔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증여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증여일로부터 정확히 몇 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5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5년이 안 됐다면 증여한 금액과 자연적 소비액을 계산해서 현재 재산으로 얼마나 잡히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거나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안 줬다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사소한 기록들이 연금 수령을 가로막는 거대한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걸림돌 중에 하나는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연금만 소득 아니냐고 하시지만 나라의 계산법은 훨씬 복잡합니다. 여러분의 집값, 예금, 심지어 타고 다니는 자동차까지 전부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뒤 최종 합계가 나라에서 정한 합격선의 단돈 10원이라도 넘으면 가차없이 탈락시키는 냉혹한 기준입니다. 2025년보다 약 7%가량 상향될 것으로 보이는 이 기준선은 단독 가구는 약 244만 원, 부부 가구는 약 390만 원 내외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내 국민연금이 100만 원인데 기준이 244만 원이니까 널널하네 라고 방심하시다간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이 깔고 앉은 집값과 통장의 쌈짓돈이 이 장벽의 높이를 순식간에 높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소득평가액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실제로 버는 돈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지침에 따르면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일을 해서 버는 돈이라고 해서 전부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다행히 이 벽에는 비밀 통로 같은 혜택도 존재합니다. 특히 지금도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부지런한 어르신들이라면 116만 원이라는 공제 한도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6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기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된 이 보너스 금액은 여러분이 번 돈에서 무조건 먼저 빼주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을 버신다면 그 돈을 다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116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그러면 84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은
84만 원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84만 원에서 30%는 약 25만 원입니다. 그러면 84만 원에서 25만 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59만 원입니다. 200만 원을 벌었는데 실제로 소득으로 잡히는 건 59만 원뿐인 겁니다. 이게 바로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이 끊기는 게 아니라 이 공제 문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합격 여부가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넘기 힘든 투명한 걸림돌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재산을 소득으로 탈바꿈시키는 연 4%라는 환산율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현금 1억 원을 고이 모셔두었다면 나라는 이 돈을 그냥 예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달 약 33만 원의 소득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1억 원의 연 4%를 곱하면 400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33만 3천 원입니다. 나는 이자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라의 계산기에는 여러분이 이미 그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찍히기 때문입니다. 이 투명한 장벽의 높이를 미리 계산해 넣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잡은 연금을 코앞에서 놓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모든 재산에 똑같이 4%를 곱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입니다. 일반 재산은 집, 땅, 건물 같은 부동산을 말합니다. 금융 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같은 걸 말합니다. 자동차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이 세 가지 재산을 다 합친 뒤에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 재산액을 빼줍니다. 이 기본 재산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 경기, 광역시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빼줍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빼줍니다. 농어촌은 7,250만 원을 빼줍니다. 여러분이 서울에 사신다면 재산에서 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에만 환산율을 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시는 어르신이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예금은 5천만 원 있습니다. 자동차는 없습니다. 일단 전체 재산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대도시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2억 1,5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2억 1,500만 원의 연 4%를 곱하면 86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71만 6천 원입니다. 이게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만약 이 어르신이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고 계신다면 총 소득 인정액은 얼마일까요? 국민연금 50만 원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 71만 6천 원을 더하면 121만 6천 원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 244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어르신이 예금을 1억 원 더 가지고 계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재산이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3억 1,500만 원입니다. 연 4%를 곱하면 1,260만 원,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10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에 105만 원을 더하면 총 155만 원입니다. 여전히 244만 원보다 낮으니까 합격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어르신이 예금을 3억 원 가지고 계셨다면 전체 재산 6억 5천만 원에서 기본 재산액을 빼면 5억 1,500만 원입니다. 연 4%를 곱하면 2,060만 원, 매달 약 171만 6천 원입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에 171만 6천 원을 더하면 221만 6천 원입니다. 이것도 244만 원보다 낮으니까 여전히 합격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본 재산 공제가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아시겠죠? 집값에서 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주니까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최대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만큼
이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의 앞자리 숫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쌓인 재산 환산액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거대한 걸림돌이 되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걸림돌을 겨우 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의 귀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소문들입니다. 누구는 자식 때문에 안 된다더라. 국민연금 받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더라. 같은 잘못된 오해들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신청 서류조차 못 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노후를 가로막는 그 가짜 뉴스들을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흔히들 하는 오해로 인해 손해보시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바로 자식이 잘 살면 나는 무조건 탈락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의 연봉이 높거나 좋은 집에 살면 부모는 당연히 제외되는 줄 알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보고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 지원을 끊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기초연금은 오직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제2조와 제5조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여기에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자녀가 재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자녀가 대기업 임원이어도 강남의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자녀 재산이지 부모님 재산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가 여러분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는 게 서류상으로 잡히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여러분의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단순히 잘 산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연금이 끊기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 눈치 보며 신청을 포기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신청조차 못한다는 오해입니다. 이게 가장 억울한 오해입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부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줄 알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조금 깎이는 연계감액이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48만 4,770원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기준연금액의 250%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그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조금씩 깎입니다. 하지만 깎이더라도 신청해서 받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시는 분이라면 기초연금은 약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깎였다고 해도 안 받는 것보다는 월 25만 원이라도 더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300만 원입니다. 안 받을 10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안 줄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는 건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을 그냥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집 한 채만 있어도 무조건 탈락이다라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집이 공시가격으로 5억인데 내가 무슨 연금을 받아? 라고 하시죠. 하지만 나라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계산할 때 기본재산공제라는 혜택을 줍니다. 대도시에 사신다면 집값에서 무려 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고 계산해 줍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즉, 집값이 어느 정도 있어도 다른 소득이나 금융자산이 적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공시가격 4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시는데 예금이 별로 없고 국민연금을 조금 받으신다면 재산에서 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니까 실제로 계산에 들어가는 건 2억 6,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사 퍼센트를 곱하면 1,060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88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을 받으신다면 총 소득 인정액은 138만 원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 244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은 소득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내가 몸 누이는 곳이라는 점을 국가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 과거에 한번 탈락했으니 다시 신청해도 똑같을 거다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기초연금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1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고시합니다. 2023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 202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21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5년에는 22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에는 244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매년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기준이 상향됩니다. 작년에는 아슬아슬하게 탈락했어도 올해는 선정 기준액이 상향되거나 여러분의 재산 가치가 변해서 합격권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처럼 기준이 크게 바뀌는 시기에는 예전에 떨어진 분들이 대거 합격하는 골든 타임이 열립니다. 한번 떨어졌다고 영원히 못 받는 게 아니라 국가의 기준이 내 쪽으로 다가올 때를 기다려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재산이나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그것도 재신청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예금이 1억 원 있어서 탈락했는데 지금은 병원비 쓰고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면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었거나 집값이 떨어졌거나 어떤 이유로든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었다면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득이 전혀 없으면 무조건 최대 금액을 받는다는 오해입니다. 나는 일도 안 하고 통장에 돈도 없는데 왜 연금이 33만 원 다 안 나오고 깎여서 나오지?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 인정액 기억하시나요? 비록 매달 들어오는 현금 소득은 없어도 여러분이 가진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액이 단계적으로 깎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단독 가구 기준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되지만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감액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지침에 따르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기초연금액은 줄어듭니다. 소득 인정액이 0원에 가까운 분들은 최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인정액이 200만 원대라면 기초연금은 10만 원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소득과 무재산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을 안 해서 월급은 없지만 집값이 5억이고 예금이 2억이라면 그건 무소득이지만 무재산은 아닙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크게 나오니까 기초연금이 깎이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녀의 재산은 여러분의 기초연금과 상관없으며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택은 지역별로 큰 금액을 공제받으며 탈락했던 분들도 매년 바뀌는 기준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액은 단순히 소득 유무가 아니라 전체적인 재산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변의 잘못된 소문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해를 다 풀고 신청하러 갔는데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목을 잡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방심하다가 피 같은 연금을 날려버린 실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의 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한 달 차이로 생돈 33만 원을 날린 사례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영수님은 65세 생일이 지나고 나서야 여유롭게 주민센터를 찾으셨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생일이 지나서 신청했기 때문에 지난달치 연금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해서 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김영수님의 생일은 3월 15일이었습니다. 2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었는데 생일 지나고 3월 20일에 신청하러 가신 겁니다. 그러면 3월치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4월부터 나옵니다. 며칠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첫 달치 연금 33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아무리 사정해도 절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생일이 월 초인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 3일이라면 3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에 신청하면 4월 7일 받을 수 있지만 4월에 신청하면 5월부터 받게 됩니다. 단 하루, 단 며칠 차이로 한 달치 연금이 날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효도받으려다 부정수급자가 될 뻔한 사례입니다. 자녀가 효도한다고 본인 명의 카드를 부모님께 드려 생활비로 쓰시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정수 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들이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어머니께 드리면서 이걸로 편하게 쓰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매달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니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나서 몇 달 뒤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득 재조사를 하다 보니 아드님 명의 카드로 매달 100만 원가량 사용한 내역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증여나 소득으로 오인받아 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2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명의 카드를 부모가 쓰면 그 금액만큼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이게 소득으로 잡히면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갑니다. 결국 김정수님은 아들에게 카드를 돌려드리고 앞으로는 현금으로 받아서 쓰겠다고 소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자녀의 배려가 오히려 부모님의 연금을 끊어버리는 독이 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평생 자격이 안 되는 줄 알고 수년간 신청 안 한 사례입니다. 공무원이었던 남편과 사별한 김미자님은 본인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평생 기초연금은 못 받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공무원 연금을 받았으니 나는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2024년에 우연히 주민센터에 다른 일로 갔다가 직원분께서 기초연금 신청해 보셨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김미자님은 남편이 공무원이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직원분이 계산해보니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미자님은 남편이 돌아가신 2019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신청을 안 하셨던 겁니다. 5년이면 연금이 얼마입니까? 월 30만 원씩 60개월이면 1,800만 원입니다.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고 억울해하셨지만 지나간 5년의 세월은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고 해서 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에 맞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33만 원 받으려다 100만 원 일자리를 때려치운 사례입니다. 이라면 연금이 깎인다는 소문을 들은 최철호님은 월 150만 원을 벌던 아르바이트를 당장 그만두셨습니다. 기초연금 33만 원 받으려고 월 150만 원 버는 일을 그만두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을 모르셨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월 150만 원을 벌면 여기서 기본 공제 116만 원을 먼저 뺍니다. 34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30%를 추가로 공제하면 약 10만 원이 빠집니다. 그러면 실제 소득으로 인정되는 건 24만 원입니다. 최철호님의 소득 인정액이 원래 200만 원 정도였다면 일을 해도 224만 원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 244만 원보다 낮으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니까 기초연금이 약간 깎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월 150만 원 벌면서 기초연금 25만 원 받으면 총 175만 원입니다. 일을 안 하고 기초연금 33만 원만 받으면 33만 원입니다. 어느 쪽이 이득입니까? 사실 일을 계속하셨어도 연금을 거의 다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매달 150만 원의 수입을 스스로 포기하고 고작 연금에만 매달리는 손해를 보신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연금을 받자마자 빚쟁이에게 뺏겨버린 사례입니다. 과거 사업 실패로 빚이 조금 남아있던 정민호님이 기쁜 마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드디어 연금이 나온다.
이제 생활비 걱정 조금 덜겠구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연금이 입금되자마자 은행에서 압류를 해가 버렸습니다. 정민호님은 과거에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서 채무가 남아 있었고, 은행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즉시 압류 조치를 한 겁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생계비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압류 방지 전용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을 미리 만들지 않아 정작 본인은 구경도 못하고 연금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4항에 따르면 압류금지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으로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은행은 그게 기초연금인지 뭔지 구분하지 않고 압류해 갑니다. 정민호님은 그 다음 달부터 부랴부랴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어서 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첫 달 33만 원은 이미 날아간 뒤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안타까운 사례들,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되기 딱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 시기를 단 며칠이라도 놓치면 국가도 돌려주지 않는 첫 달치 연금은 그대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또한 자녀가 주는 효도 카드나 경제적 지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의도로 받은 도움이라도 서류상으로는 조사 대상이 되어 연금이 깎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공무원이었으니까, 군인이었으니까 나는 아예 안 되겠지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니 전문가와 꼭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일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2026년 기준으로 116만 원까지는 소득에서 빼주니까 그 범위 안에서는 마음 편히 일하셔도 연금 수령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빚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은 연금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행복지킴이 통장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는 아니겠지라는 방심, 그리고 누군가 알아서 알려주겠지 하는 기대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금 수천만 원을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누군가는 몰라서 수백만 원을 날릴 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내 소중한 권리를 당당하게 지키실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내용은 단순히 한번 보고 끝낼 일회성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재산이나 소득에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오늘 배운 이 기준들을 딱 머릿속에 넣어두고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도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그달 연금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둘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간 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매달 자연적 소비액만큼만 줄어듭니다. 셋째, 소득 인정액은 내가 버는 돈만이 아닙니다. 집값, 예금, 자동차까지 전부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넷째, 일을 해도 됩니다. 월 116만 원까지는 소득에서 빼주고 나머지도 30% 추가 공제됩니다. 다섯째, 자녀가 잘 산다고 내가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여섯째,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깎이더라도 받는 게 이득입니다. 일곱째, 집 한 채 있어도 괜찮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여덟째, 한번 떨어졌어도 다시 신청하세요. 매년 기준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기초연금에서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이 귀한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다시 꺼내 보실 수 있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서 여러분의 유튜브 보관함에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기초연금이나 노후복지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행복지혜에서 제일 먼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평생 가이드북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친구분들, 형님, 동생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알려드려서 모르고 손해보는 어르신이 없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각자 다르시기 때문에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129번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정보를 항상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